어머니가 가진 거 다 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72세 박복심 할머니는 며느리 다연의 절규를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자신의 해장국집 금고를 뜯으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복심에게는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비밀 카드가 있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탐욕스러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시내버스 종점 옆 작은 해장국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 박복심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국물을 우려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첫 차를 몰고 온 김 기사가 익숙한 인사를 건넵니다. 복심은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그럼요, 우리 기사님들 아침 굶으면 안 되죠.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 시내를 누비는 버스 기사들에게는 제2의 집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복심 역시 이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45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박 기사의 걱정 어린 말에 복심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일 안 하면 오히려 더 아플 것 같아서요. 복심의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작은 해장국집을 열어 성실하게 살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죠. 그리고 평생의 노력으로 종점 근처에 작은 다가구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언제 한번 인사라도 시킬 거예요? 이 기사의 농담에 복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바쁘다고 하네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사실 복심은 요즘 아들 걱정이 많았어요. 몇 달 전부터 아들 부부가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며느리 다연이 가끔 전화로 하소연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힘들어요.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에요. 하지만 복심은 그저 위로의 말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이 작은 식당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오전 8시가 되자 출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심은 능숙하게 해장국을 내오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평범하고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걸 복심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복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다연의 전화였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잠깐 뵈러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심은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복심에게는 며느리도 상상하지 못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복심은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연이 약속대로 찾아올 시간이었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다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연의 인사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심은 자리를 권하며 차를 내왔죠. 준호는 안 왔니?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요. 다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건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예요. 복심은 조용히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이고 이대로 가면 파산할 것 같아요. 다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는 복심이 알아채지 못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라고? 복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집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담보만 서달라는 거예요. 보증만 해주시면 돼요. 몇 개월만 버티면 사업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다연은 급하게 해명했지만 복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다연아, 그 집은 내가 45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야.
내 유일한 재산이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한테 피해가 갈 일은 없어요.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런 보증은 설 수 없어. 다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평소 온순해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아세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내 답은 변하지 않을 거야. 미안하다. 복심의 단호한 거절에 다연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연아, 말 조심해라.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될 텐데 미리 좀 써서 뭐가 어때서요. 그 순간 복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지금 뭐라고 했니? 복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이미 선을 넘은 후였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나이에 그 집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저희가 써야 할 때가 됐다고요. 복심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얘기하지 마라. 다연은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망하면 어머니도 편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간 다연의 뒷모습을 보며 복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복심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떠난 후 복심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될 텐데. 복심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저 재산 때문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복심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 기사의 걱정 어린 물음에 복심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 참 어려워요. 저희 집도 비슷해서. 복심은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중요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정말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복심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시간, 복심은 평소보다 많은 단골 손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났네요. 아는 사람 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죠. 어머,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년 전에 친척 보증 섰다가 이제야 문제가 터진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집이 곧 경매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복심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다행히 식당은 전세라서 괜찮은데 집은 정말 위험해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고는 이 식당 장사로 모은 돈 조금뿐이에요. 손님들은 복심을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복심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정작 궁금한 건 다른 곳에 있었죠. 며느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날 오전 예상대로 복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다연이었어요. 어머니, 어제 식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아, 그게. 누가 그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데요. 어머니 집이 경매로 나간다고. 다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보증 잘못 쓴 게 이제야 문제가 됐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집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다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앞으로 어디서 사실 거예요? 글쎄, 어디 갈 데가 있겠니? 고시원이라도 얻어야지. 그 순간
다연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희도 빚더미에 앉아서. 복심은 가슴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집을 잃게 된다는 소식에 위로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손해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복심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복심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통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서류 하나까지.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군. 복심의 눈에는 며느리도 상상하지 못할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아직 복심이 준비해둔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다연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던 며느리가 갑자기 식당에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 장사는 어때요? 다연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복심은 며느리의 시선이 계속 식당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복심은 일부러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더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식당 매상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왜? 그게 왜? 복심의 예리한 질문에 다연은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걱정되어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나 해서. 복심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어요. 며느리가 이제 아예 대놓고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날 밤 복심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며 식당 뒤쪽에 숨어서 기다렸죠. 새벽 2시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둔 것 같은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연이었습니다. 복심은 숨을 죽이며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다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식당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죠. 여기 있네. 다연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맞춰보려고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복심의 생일, 아들의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복심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니? 어머니. 다연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식당 안이 순간 어둠에 잠겼죠. 물어봤잖아. 뭐 하는 거냐고. 복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자 다연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게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혹시 도둑이 들까봐 확인하러. 새벽 2시에 몰래. 다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사실은. 다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저희가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정말 망해요. 어머니도 어차피 집 잃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식당에서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야? 도둑질이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다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복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가진 거 다 내놔야 우리 살아요. 어머니는 어차피 나이도 많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복심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단순히 이용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다연아. 복심의 목소리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완전히 잘못 본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72년을 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바보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이 작은 식당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이고. 다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복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야. 하지만 다연은 아직 복심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연이 떠난 후
복심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을 확인한 지금,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설 때가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심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단골 기사님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사님들,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김 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할머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정말 심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몰래 식당에 들어와서 금고를 뜯으려고 했어요. 기사님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기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가 뭘 해드릴까요? 복심은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기사님들은 복심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복심은 집으로 돌아가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장부였어요. 이제 정말 게임이 시작이군. 복심이 장부를 펼쳐보자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복심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45년간 장사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돈 거래를 중개해온 일종의 사금융업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던 복심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다연 관련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복심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들 부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복심 몰래 단골 손님인 최 씨를 통해 큰 돈을 빌렸다는 것도, 그 돈으로 불법적인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3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5천만 원이 넘었겠네. 복심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사실 복심은 아들 부부가 자신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복심의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최 씨한테서 돈을 빌려 코인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빚까지 지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구나. 복심은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집착적으로 집 담보대출을 요구했던 이유도, 어젯밤 금고를 뜯으려 했던 이유도 모두 명확했거든요. 저녁 늦게 복심은 오래된 친구이자 동네에서 소문난 변호사인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복심이에요. 아, 복심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요. 내일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복심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금고털이 시도, 그리고 장부에서 발견한 불법 투자 내용까지. 그거 심각한 문제네요. 내일 자료 가져오세요. 제대로 상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복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복심에게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심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해둔 특별한 서류였어요. 주거 취약계층 신탁 등록. 복심은 서류를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 혼자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준비해둔 이 서류가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 서류에 따르면 복심의 집은 이미 사회복지 신탁에 등록되어 있어서 상속이나 담보 설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복심이 세상을 떠나면 집은 자동으로 지역사회복지단체로 기부되도록 되어 있었죠.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복심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복심은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담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복심 씨, 어서 오세요. 어젯밤에 전화 받고 많이 걱정했어요. 이 변호사는 복심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복심의 사금 융업도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준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변호사님, 정말 큰일이에요.
복심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금고털이 시도부터 아들 부부의 불법 투자, 그리고 자신을 속이려 했던 모든 일들까지.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네요. 절도 미수죄, 사기 혐의까지. 이 변호사는 복심이 가져온 장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심 씨, 이 기록들이 모두 정확한 거죠? 네. 제가 직접 관리한 장부예요. 최 씨한테도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복심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복심 씨, 마음의 준비는 되셨죠? 이 일이 커지면 아드님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복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정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혹시 며느리만 처벌받고 아들은 선처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아드님도 공범이니까 어렵겠지만 며느리가 주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때 복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왜? 무슨 일이야? 다연이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어머니한테 뭔가 말씀드린 거 없어요? 복심은 이 변호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사무실에 있으니까 잠깐 와봐라.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준호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라. 복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준호야, 어머니한테 숨긴 게 있지? 숨긴 게요? 무슨? 최 씨한테 돈 빌린 거.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동네 돈 거래를 45년 동안 해온 사람이 자기 아들이 누구한테 돈 빌렸는지 모를 줄 알았니?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코인 투자에서 3천만 원 날린 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 이제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 아내가 어젯밤에 우리 식당 금고를 뜯으려고 한 거야? 뭐라고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내 아내 다연이가 어젯밤에 식당에 몰래 들어와서 금고를 열려고 했어. 내가 현장에서 잡았지. 그게 정말이에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야.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을 때도, 어머니가 집 잃는다고 했을 때도 한 번도 걱정해주지 않았어. 복심은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될 텐데. 이런 말까지 했어. 준호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연이를 잘못 봤나 봐요. 준호야. 복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진짜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만 내 아내는. 이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내분의 행동은 이미 법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절도 미수의 사기 혐의까지. 준호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복심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복심은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을 종점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심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큰 일이 있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심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금고를 털려고 했던 일, 아들 부부의 불법 투자, 그리고 자신을 속이려 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복심 씨,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사람들은 복심을 동정하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개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갑에 묶인 다연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다연은 복심을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제지했습니다. 박다연 씨, 절도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공식적인 체포 선언에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복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연아, 이미 늦었어. 그때 준호도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어머니, 제발 다연이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준호야, 너도 공범이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까 선처를 부탁해봤어. 복심은 이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주거취약계층 신탁 등록 서류야.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집은 이미 3년 전에 사회복지 신탁에 등록했어.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지역복지단체에 기부되도록 되어 있지.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속도 안 되고 담보로도 쓸 수 없다는 뜻이야. 내가 그렇게 탐냈던 집이 원래부터 너와는 상관없는 집이었다는 거지. 복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복심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가 최 씨한테서 돈을 빌릴 때 쓴 가짜 서류야. 복심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소득을 부풀리고 재산도 거짓으로 신고했지. 이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해. 다연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복심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증거까지 다 준비해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 정말 저를 용서할 수 없나요? 다연의 마지막 호소에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연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미 다 들었어.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라고 했잖아. 식당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얼마나 패륜적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 나이에 뭘 하겠냐고도 했고 나를 완전히 이용 대상으로만 본 거야. 복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당당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은 정말 절박할 때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야. 너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했어. 경찰관이 다연을 데려가려 하자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연이 대신 제가 벌 받을게요. 복심은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하지만 내 아내는.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돌아올 수 없는 법이야. 다연은 끝까지 울면서 빌었지만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식당에 남은 사람들은 복심의 현명한 판단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복심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버스 종점의 아침은 여전히 복심의 해장국 냄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할머니, 오늘은 또 누가 와요? 김 기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복심의 식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오늘은 홀몸 어르신 5분이 오신대요. 무료 아침 식사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복심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며느리 사건 이후 복심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였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기사들끼리 십시일반으로 후원금도 모으고 있거든요. 박 기사의 말에 복심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약속된 시간에 홀몸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분들도 이제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혼자 사는 몸인데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복심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자신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어머니. 준호의 모습은 석 달 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다연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거든요. 앉아라.
복심은 담담하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연이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나중에 어머니께 용서를 빌겠다고. 복심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이미 다 용서했어. 하지만 용서와 신뢰는 다른 거야. 네, 알고 있어요. 너는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어머니 말씀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서 빚도 갚고. 복심은 아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그게 맞다. 그런데 준호야. 네, 어머니. 다연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다연이가 정말 변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복심은 아들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준호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라.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저녁이 되자 복심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지막 버스가 종점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복심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법정 싸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돈도 집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구나. 복심은 무료 식사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새로운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복심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첫 차를 몰고 온 김 기사의 인사에 복심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기사님도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버스 종점에서 시작된 하루였지만 복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같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울 게 많고 나눌 게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복심은 국자를 들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내가 보증해줄 건 해장국뿐이지 빚 보증은 없다. 복심은 며칠 전 며느리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자. 버스 종점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도 다락방 라디오는 아침 7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